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귀신도 피할 수 없는 부동산의 본격적인 양극화가 도래한다. 자,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부분 지금 양극화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형태의 극대 양극화가 자, 이번 여름장 이후부터 또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인간도 피할 수 없다. 자, 거기에 귀신도 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양극화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양극화가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 경제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경제의 양극화입니다. 자, 경제의 양극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경제의 양극화에서 나타난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 그러면은 빈부격차죠. 네, 빈부격차가 경제 양극화의 일단은 기본적인 발단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 기업 간 아니면은 같은 업종 간 그런 양극화들은 우리가 당연히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네. 그래서 경제 양극화가 나타났던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일단 지켜보고 알아보고 난 이후에 부동산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양극화라는 이런 빈부격차, 우리가 일단 가구당으로 따지는 빈부격차는 자, 이 20세기, 21세기에 논했던 내용들이 아니고 태초 인간이 가졌던 350만 년 전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하죠. 350만 년 대략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나타났던 것들이 양극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거든요. 자,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게으른 본성, 부지런한 근성, 본성 혹은 근성은 자, 이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난다. 빈부격차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상들이 예전 고대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사상이죠. 그로부터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났던 기류가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 엥겔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 거기에 조금 더 확대된 게 바로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상들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1850년도부터 일어났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의 기류들은 사실상 우리가 보시면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던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케인즈가 나타나면서도 일단은 수정 자본주의 체제로 가버렸죠. 네,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가면서 사회주의의 일정 부분의 장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수정 자본주의 체제로 가게 되고 1929년부터 나타난 대공황을 극복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유효 수요 이론이죠. 네, 그래서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로 수정 자본주의 체제다. 그 이후부터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지를 하거나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1970년대부터는 자유시장 경제를 더 존중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존의 신자유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아니면은 자유시장 경제, 아니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든 어떤 체제를 가지고도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예,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양극화의 정도의 차이가. 이 양극화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됐던 가장 크게 발생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19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과 극으로 갔던 체제는 일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일단은 정치적으로 일단 극단적으로 갔지만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양극화가 표면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7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부터가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가구당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가 일단 발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노동시장에도 질이 다 있죠. 노동의 질이 다 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시장도 있고 저액 연봉을 받는 하부 경제에 어떤 받쳐주는 일자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성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또 예. 자, 고학력자들의 어떤 그 우수한 인재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인재풀이라고 하죠. 그런 여성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일자리로 가게 되고 많은 부분의 여성들은 저임금을 받는 저학력자 위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여성들이 일을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참여를 하지 않다가 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여성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대다수의 어떤 절반 정도의 많은 부분들은 저임금의 낮은 어떤 일자리의 질을 갖고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도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고액 연봉에 받는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자신과 비슷한 눈높이를 갖고 있는 남성들과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임금을 받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임금을 받는 남성들과 결혼할 확률은 고학력자들의 고임금을 받는 여성들보다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극화에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들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임금을 받는 여성분들은 고임금을 받는 남성과 결혼을 하니까 더 이제 기존에 하부 경제에 있던 여성들의 저임금을 받고 저임금을 받는 남성들과의 결혼할 때보다 이거 배가 된 거예요. 양극화가. 가구당 양극화가 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고임금을 받는 남성과 저임금을 받는 남성들의 가구들의 소득 수준의 격차보다는 이제는 고임금과 묶어가지고 결혼하고 저임금과 결혼해서 묶은 세대들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양극화의 규모가 2배, 4배, 3배, 6배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하나 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게 80년대부터 나타나게 됐어요. 80년대부터. 자, 80년대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임금 상승률은 거기에 따라서 체증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잉여 자본 이윤이 노동 이윤을 초과하게 된 거죠. 이게부터 8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됐죠. 네, 미국이 70년대 후반까지 70년대는 뭡니까? 오일 쇼크 1, 2차가 있었고 일본이 전 세계 무대를 글로벌 시장을 거의 다 이제 마켓 시어를 굉장히 확보로 많이 하게 됩니다. 경쟁력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80년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0년간의 구조조정 시기를 갖게 되죠. 이 구조조정 시기를 갖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70년대 후반에 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임금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 생산성의 갭과 임금 상승률의 갭이 여기서 나타낸 거죠. 지금 빨간색을 채우고 있는 이 선들은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노동 생산성을 보시면은 끝까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이게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가지고 80년대부터는 극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마찬가지죠. 임금은 제자리를 걷게 되는데 임금 상승률은 이제 약하게 제자리를 걷는 게 아니고 약하게 상승률이 약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노동 생산성은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80년을 기점으로 잤습니다. 80년. 예. 80년을 기점으로 찼는데, 이 80년과 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가 완전히 기로가 서게 됩니다. 이 기로가 서게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왔던 첫 번째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데, 여기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예, 80년대 후반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빼고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되는 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있죠. 원인이 되죠. 노동 생산성이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게 된다. 자, 여기 이 내용이죠. 예. 임금 상승률. 이게 거꾸로 됐네요. 제가 다시 한번 써야겠는데. 자, 이게 이제 거꾸로 됐죠. 자,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게 됐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도표를 보시면, 잉여 자본 이윤이 노동 이윤을 초과하게 됐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자본 이득이 여기서부터 부동산을 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노동 이윤. 예. 를 초과하게 됐다. 이윤이죠. 이윤. 자, 이 이윤을 초과하게 됐다. 이 현상 때문에 부동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흘러가는 패턴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자,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업 이윤은 커지게 되죠. 기업 이윤. 기업 이윤은 커지게 되고 임금은 제자리에 걷게 되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노동이윤보다 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득을 쫓아가게 되죠. 노동이윤보다.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 이윤 측면에서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자, 이때부터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변화가 됩니다. 그 전의 시대는 저축의 시대예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예. 사실적으로 주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S&P 500이라는 것도 하고 500개 기업, 예. 그리고 뭐 다우존스 지수 30개 받아 보니까 이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가로는 추가적인 이득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게. 자,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를 시대로 간 이유가 뭐냐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노동 생산성보다는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게 되는 거죠. 노동 생산이 높아지는데 임금 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축을 해봐야 내한테 손에 들어오는 돈이 크지 않으니까 이 크지 않은 돈을 갖고 투자로 가자는 겁니다. 자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자본 이윤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던 이윤보다는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동만 해갖고는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간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80년대부터는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은행 구조가 여기다 혁신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은행이 CB라는 게 있습니다. CB.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은행이에요. 뭐 국민은행, 뭐 부산은행, 뭐 많죠. 뭐 하나은행도 있고 많습니다. 예. 또 은행 뭐가 있죠? 뭐 우리은행도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CB예요.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그냥 상업은행이에요. 상업은행. 상업은행이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에 또 변화가 나타나죠. 어떤 변화가 났습니까? IB가 등장합니다. IB. CB와 IB를 이제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CB가 IB가. 커머셜 뱅크는 그냥 뭡니까? 은행 저축하면은 이자나 따박따박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자만 따박따박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보다는 올라가고 자본 이윤이 노동 이윤보다 커지니까 사람들이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것 갖고는 내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때 변화를 가지는데 이때 뭡니까? 나타났던 은행이 뭡니까? 예,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고 그때 뭐 리만 브라더스도 있었고, 예, 그 뭐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예,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운용을 하는 쪽으로 갔다. 예, 그래서 펀드, 뮤추얼 펀드, 예, MF죠. 뮤추얼 펀드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자, 은행에 저금을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제는 IB로 돈을 몰리게 됩니다. 이 투자 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때부터 나타났던 변화들이 80년대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죠, 이 부분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 네, 그래서 노동 이윤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변화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인식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뭡니까? 부동산의 양극화입니다. 부동산의 양극화. 자, 부동산의 양극화는 지금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일단 나타났어요. 미국이나 선진국, 영국이나 무슨 독일, 뭐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뭐 일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콩, 항생이라든가, 대만, 싱가포르,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중국과 한국은 조금 늦게 나타났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은 굉장히 먼저 일단은 발단이 되고 있죠.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자, 부동산의 양극화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이유.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이 세 가지가 이 3종 세트가 부동산의 양극화를 일으키는 이게 완전 우리가 뭡니까? 그냥 양념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보시면은 조미료 있죠. 초학력 조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양극화의 굉장히 핵심 재료입니다. 이게 양극화. 양극화의 굉장히 핵심 재료예요. 인구 감소, 저출산, 예, 고령화, 이 3종 세트.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구 감소를 막아버리면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을 해결하면 되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요.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고령화 문제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고령화라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했지만 노인 인구 비중 대비 젊은 층이죠. 청년 비중. 이 고령화죠. 고령화. 예. 거기에 따른 고령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의 구성원 중에 나이 60세 이상, 70세 이상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따져갖고 우리가 그 사회의 고령화 사회다 아니냐, 초고령화 사회다 아니냐, 우리 따지게 되죠. 자, 우리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됐습니까?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 자, 해당 도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그럼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다 올라가기 바빠요. 이 지역도 오르고 저 지역도 오르고 사람들이 어떤 해당 지역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저출산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동그라미 아닌데 나머지는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나요. 이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들이 뭐냐면은 해치 수요입니다. 내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아파트라든가 내가 가진 땅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는 지역으로 편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치 수요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출산을 해결만 하면 되죠. 저출산을. 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만 되면은 인구 감소가 나타납니까? 인구 감소 안 나타나죠. 고령화도 안 되죠. 전체 사회에서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젊은 층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 보시면 한국 사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잘 보시기 바라면은 저는 양극화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한국 사회가 왜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책 때문인데 이게 저출산 정책 때문이에요.
정책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전 정권이라든가 그 전 정권, 그 전전 정권이 다 해당됩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10년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100조를 썼어요. 100조. 100조를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저출산을 10년이죠. 과거 10년 동안 저출산을 100조를 썼는데 저출산은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이거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됐냐면은 간접 지원 때문입니다. 간접 지원. 이거를 직접 지원을 하면 되는데 간접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아이를 한 명 낳았어요. 출산을 해야 되죠. 아이를 한 명 출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무슨 뭐 간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돈 뭐 30만 원, 뭐 출산 장려금 30만 원 주든가 뭐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간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간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 100조를 어디다가 썼어요? 이 100조를 어디다가 썼습니까? 여성단체 썼죠. 여성단체. 여성단체 쓰고 그다음 뭡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 썼어요.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씁니까? 여기 지원하는 돈들이 100조라는 돈이 어린이집 뭐 여성단체한테 주고 일부는 어린이집한테 쓰다 보니까 이쪽 단체들하고 어린이집이 어떻게 됩니까? 돈 남겨먹기 바쁘다는 거죠. 자, 이 100조라는 돈들이 출산하는 가정들의 돈이 100조가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 100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찔끔찔끔 뭐 10조, 20조 이래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다 떼먹은 겁니다. 다 떼먹어요. 여기서 무슨 뭐 건물 세워야 되고 여성단체 건물 세워야 되고 임금 줘야 되고 이 돈이 들어갑니까?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헝가리 같은 사회는 어때요? 헝가리 직접 지원하죠. 헝가리 같은 데는 직접 지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그냥 출산율이 팍 증가해 버렸죠. 바로 직접 지원합니다. 애 한 명 낳으면은 아니면은 대출해줘요. 결혼하면 대출해줍니다. 대출 주고 애를 낳은 숫자에 만큼 탕감을 해줘요. 탕감을. 그 인구가 그냥 바로 늘어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은 아이를 낳는 여성들에 대해서 애국자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성들은 애국자라는 마인드를 여러분 사회나 국가가 심어줘야 돼요. 이거 애국자라는 마인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국자라는 마인드를 애를 낳는 어떤 여성들이라도 애를 낳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 국가 유공자만큼의 애국자로서 인식을 시켜주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뭐 1억 정도 대출해준다. 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만 숫자에 따라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를 만약에 3명 이상 낳았다 그러면 1억 빌려준 거에 대해서 100%다 탕감을 해주고 한 명만 낳으면 3천만 원 탕감해주고 2명만 낳으면은 만약에 그 대출 있는 것에서 이자는 계속 내고 있죠. 그러면은 한 6천만 원 탕감해주고 그럼 만약에 아이를 3명 낳았다 그러면은 1억을 전액을 탕감해주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어린이집한테 이거 지원해주면 안 돼요. 이 여성단체가 돈 전부 다 떼먹거든요. 어린이집도 돈 다 이거 지원받은 거, 뭐, 어린이집에 지금 애도 없는데 막 올려가지고 돈 다 떼먹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을. 그래서 결혼하면은 대출을 바로 쏴주고, 나머지는 아이 숫자를 낳는 것만큼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은, 자,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면은 양극화는 계속 더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입지의 집중화와 슬럼화 현상. 이거는 뭐 때문이죠? 이 똑같습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자, 입지의 집중화와 슬럼화 현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예요. 되는 지역만 계속 올라가고 안 되는 지역은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슬럼화입니다. 이 근본적 원인도 뭡니까? 인구 감소예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와 유동인구 감소를 관광객이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극대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간과하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코로나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부동산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더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자, 코로나를 보시면은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했죠. 중국 우한에서. 우한에서 나타난 게 우한 폐렴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때 지금 우한에서 나왔던 코로나는, 예,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D616이라는 코로나입니다. D614. 코드명이 D614라는 코로나예요. 이게 언제 발병을 했냐면은 한국에서는 3월입니다. 3월. 2월달, 3월달. 그때 2월달, 3월달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많아요. 사망자가. 2월달에 1000명 정도 나타났고 3월달에 한 뭐 600, 500명인가 그때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른 게 있어요. 지금은 나타나는 코로나가 코드명이 614입니다. 614. G614예요. 자, 여러분들 빼빼 보시면은 D614고 지금 코로나는 G614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나타나는 게 5월달부터 8월달입니다. 예, 이때 감염자들을 보시면은 G614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D614는 어떻습니까? D614는 어때요? 감염률은 낮지만, 예, 감염률은 G614보다 낮지만 D614 지금 예전에 3월달에 나왔던 거는 감염률은 조금 낮지만 사망률이 높았다. 사망률은 높았고 지금 변종 코로나는 G614입니다. 지금 8월달이죠.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는 G614는 어떻냐면은 감염률이죠. 전파력, 전염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10배 정도 높아요. 기존에 3월달에 발병했던 D614보다는. 근데 이거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망률이 낮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이러스의 진화라는 거는 인간의 두뇌보다도 몇 배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뭐 변이를 하고 또 뭐 개체간 어떤 자기들이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왜 바이러스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추적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치료제라든가 백신의 속도는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병했죠. 중국 우한에서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D614라는 바이러스가 처음에 인간의 몸을 숙주로 해서 발병을 하다 보니까 자, 인간의 몸이 숙주가 되었고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그 바이러스도 바보가 아니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는데 네 몸이 살면 네 몸이 죽으면 나도 죽고 네 몸이 살면 나도 산다는 거를 바이러스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얘들이 또 회의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들끼리 모여가지고 옆에 친구들이 막 같이 죽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또 회의를 한 거죠. 예, 자기들이 또 결론을 내렸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회의를 내려보니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우리는 뭐 다 죽겠다. 자, 우리는 이 환경에 맞게 빨리 적응을 하자. 예. 이 무슨 다인의 진화론도 아니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이제는 인간이라는 숙주가 없으면은 우리 바이러스도 같이 죽으니까 자, 이제 인간은 이제 죽이면 안 되겠다. 이 결정을 내린 게 지금 5월달에 얘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바이러스 친구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새로운 숙주를 빨리 찾자는 거예요. 새로운 숙주를 찾는데 그 숙주의 애들은 이제 죽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사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는 지금 사망하는 사람들은 3월달에 D614로 사망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사망자들은 이게 감기 증상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강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감기 증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기. 코로나가 지금 변이가 돼가지고 이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독감보다도 이제는 사망률이 낮아지게 된 전염력이 강한 친구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바이러스는 D614라는 3월달에 나타났던 바이러스가 아니고, G614라는 새롭게 발병한 전이된 얘들이 친구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망자를 줄이면 안 된다. 이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전파력만 커졌다. 전염력만 커진 이게 바이러스가 돼버렸다.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19 G614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면역력을 가지면은 그냥 코로나 들어왔다 그냥 대부분 다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한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뭐 그냥 맥주 파티만 하죠.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왜? 제2구14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거 제2구14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감기 증상밖에 안 되는 걸 왔다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정책입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정책적인 부분들. 이 정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극화가 더 커진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서울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 서울시가 있고 부산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일대 도시, 네 도시가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서울시 전화하셔가지고 도시정비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부산시 도시정비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서울시의 도시정비과에 물어봤고 2020년부터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부터 새롭게 기본 계획을 하는 도시 정비 사업이 있는가?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가? 영건입니다. 영건. 없어요. 부산시 도시정비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기존의 정비 사업이 진행됐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죠. 예, 생활가원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2020년부터 2020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영건입니다. 영건. 건수가 영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들은 다 이전에 보시면 예비 정비구역으로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지정이 됐거나 그 이전에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들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2020년부터 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비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은 많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8년 정도 잡고 작게 걸리면 어떻습니까? 3년. 보통 빨리 걸리면 3년이죠. 빨리 걸리는 재건축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보시면은 뭐 400세대 이하는 3년 안에 이제 완료되는 전지들이 있고 뭐 1000세대 넘어가면 보통 한 8년 정도 잡죠. 재건축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0년에 보시면은 한 건도 없다. 2021년에 계획이 있어요? 2022년에 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영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을 재개발 재건축에도 3년 내지는 8년 정도가 걸리는데 현재도 땅이 없는 곳에 재개발 재건권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가 없어요. 구역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지나고 8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임대주택.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책에서 짜는 방향은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공공이에요. 공공. 누가 공공으로 갑니까? 공공임대주택 누가 가요? 답답한 사람들아. 누가 가냐고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임대주택 산다고 해보세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해요. 걔하고 놀지 말자 이래 돼요. 왕따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방향은 뭐예요? 시골 논밭에다가 뭐 지하철도 없고 도로도 없는 곳에다가 임대주택 건설하자는 겁니다. 예? 이걸로 지금 공공을 지금 공급을 하자는 거예요. 예, 임대로 공공으로.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또 다릅니까? 정책이 또 다른 부분 뭐래요? 일자리 뭐예요? 공공 일자리. 다 지금 할 일자리는 뭐예요? 공공 일자리죠. 노인들 숫자 채우려고. 다 앞에 공공 붙죠. 공공 붙죠. 지금 또 하는 게 뭡니까? 공공의대. 지금 또 공공이죠. 공공의대. 공공의대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 서비스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개판되죠. 공공의대가 생기면 개판된다. 자, 여러분들이 의대는 의료 서비스랑 집하고 똑같습니다. 의료 서비스랑 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기 싫죠? 뭐 하이엔드 아파트 들어가고 싶죠. 하이엔드. 마찬가지예요. 의료 서비스를 공공으로 하면 이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 아파트 질이 좋아요? 민간에서 짓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질이 좋습니까? 그럼 이제는 처음부터 공공의대로 만들자고 하면 1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10년간 공공의대에서 공공뭐 의사를 하라 그러면은 이게 뭐 북한 사회죠. 북한에 의사들 어때요? 북한의 의사들 어떻습니까? 건당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죠. 월급이 딱 정해져 있죠. 열심히 안 하죠.
이 환자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죠. 내랑은. 왜? 이 환자를 살리든 말든 나는 월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의사로서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공공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도 똑같거든. 예. 내는 돈이 똑같아요. 공공의대는 어떻습니까? 나올 10년 동안 의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 환자를 살리든 말든 그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월급은 다 정해져 있던 거예요. 내 월급 300만 원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새벽에 환자가 지금 응급 환자가 와요. 내가 왜 갑니까? 그거 왜 살려요? 내가 그 사람들 살린다고 월급을 더 받습니까? 공공의사인데. 다 이런 식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환자 살립니까? 9 to 6, 9시에 출근해갖고 6시 그 전에 환자가 오면은 그 전에 환자가 교통사가 나왔고 병원에 실려면 살릴 수가 있는데 6시 이후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누가 살려요, 이거를? 야간 걸리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의료 서비스 체계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공자가 붙으면은 다 붕괴돼요, 다 붕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추구하는 서울, 부산에서는 앞으로 연건입니다. 이게 몇 년간 계속 연건이에요, 연건. 없어. 자, 서울시 도시정비과 전화해보시고, 부산시 도시정비과 전화해보세요. 2020년 계획 있는가? 2020년 계획 있는가? 없어요. 앞으로 공급난이, 이게 여러분들이 치명적으로 나옵니다, 공급난이. 자, 아파트는 계속 노화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아파트, 양질 아파트, 새 아파트 가고 싶죠?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삼각형이죠. 보통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산층이죠. 이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산층.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산층인데 이게 고소득자예요. 이 부분이 고소득자. 자,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데, 이게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이죠. 극빈층. 이 저소득 계층들을 보시면은 소득세를 안 냅니다. 요 단계부터는 우리나라의 한 50% 이상은 세금을 안 내요. 이 사람들 세금 0원입니다. 세금 0원. 0원이에요, 0원. 세금을 전혀 안 내요. 그런데 고소득자,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보시면 고소득자가 이 일부고 저소득자가 맨 밑에 하단이죠. 하부경제죠. 이 사람들은 하부경제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부경제. 하부경제를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인데.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구조가 가장 합당하죠. 중산층이 많죠. 중간에 배불뚝하죠. 중산층이 가장 많고 고소득층 일부고 저소득층. 대부분의 세금은 고소득층 이 사람들이 다 냅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90% 정도 내요. 우리나라 세수 수입의 이 90%를 이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 모델이죠.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이 절반 정도가 저소득층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절반 정도고, 요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 내지는 고소득층, 일부의 고소득층. 중산층 내지는 일부의 고소득층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 저소득층 계층이 이 밑으로밖에 없었어요. 삼각형, 여기 차지하는 비율밖에 없었는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은 이겁니다. 저소득층 계층을 절반 정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네. 두 가지를 만들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면, 저소득층 계층을 만들려면 일자리를 없애면 돼요. 일자리를 없애버리면 저소득층 계층이 늘어나죠. 그 다음 세금입니다, 세금. 장사 못하죠, 세금 높아지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 세금 망청 때려버려요. 고소득층한테 세금 때려버리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층이 세금 때렸다. 저소득층한테 세금 안 한다. 그럼 고소득층이 돈을 씁니까? 나가서 장사 못 하죠. 그래서 일자리를 가장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올려버린 정책을 쓰게 되면 저소득층이 늘어난다. 전체 저소득층이 대폭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절반 구조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죠?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게 바로 누굽니까? 정부 지지층이에요. 정부 지지층. 이게 정부 지지층이 됩니다. 정부 지지층을 보시면은 저소득층하고 공무원들이에요.
대부분 보시면은 정부 지지층의 대부분의 사실 보면은 저소득층과 공무원들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정권의 한 41%가 지금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 저소득층 계층의 지지자죠. 지지자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비율을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을 저소득층 비율을 51%까지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1%, 51%까지 차지하게 되면은 이 독재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자,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다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는 근본적으로 있는데 일자리를 내려가고 세금을 이렇게 올라가고, 예? 지금 하는 모든 정책들이 공공 뭐 임대주택, 공공 뭐 일자리, 공공으로 시작하죠, 전부. 근데도 이 사람들은 41%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잘하고 있다고. 이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뭐죠? 이 박수를 치는 이유가, 네, 대중이란 건다. 대중의 이름이죠. 대중. 이 대중은 뭡니까? 대중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성이죠. 이 대중의 감성을 움직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뭘로 따라갑니까? 군중심리로 따라가면 되죠. 군중심리. 군중심리만 일으키면은 대중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50% 이상은 대중은 다 따라온다. 자기 애새끼들 굶어 죽고 지가 일자리 잘려도 이 군중심리만 일으키면은 지지층이 돼버립니다. 지지층이 돼버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군중심리에서 보시면은 이 군중심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주식이라든 부동산에 보시면은 개미라고 그러죠. 개미라고 해요. 엔트. 예,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집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미 잡아서 보시면은 뇌가 없어요. 뇌가. 문해예요. 문해. 예, 개미 중에도 뇌가 있는 개미가 있어요. 뇌가 없죠. 뇌가 있는 개미는 뭡니까? 뇌가 있는 개미는 왕개미. 이 왕개미가 한 명이에요, 한 명. 왕개미만 뇌가 있고요. 우리 일반 개미들은 다 깨져요. 주식에 보면 다 깨져. 다 손실 엄청 나고 다 거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미들이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한 종목이 올라가. 꼭지에서 다 삽니다, 이게. 꼭지에서 다 사요. 이게 개미들. 이 군중심리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왕개미는 어떠세요? 밑에서 하죠, 밑에서. 여기 밑에서 하죠. 밑에서 하는 게 왕개미예요. 밑에 사서 언제 팔아요? 꼭지 팔죠. 이게 왕개미들이죠. 왕개미만 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하위 계층 50%를 만드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군중심리다. 개미들의 논리다. 대중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홀리게 만든다. 우리가 보시면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누가 일으켰습니까? 선장이 술 처먹고 작다가, 에? 자격 없는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입니까? 2등 항해사한테 핸들을 맡겨버렸죠. 그 사고 났죠. 대통령 관계, 국가 관련이 없죠. 국가 왜 관련이 없습니까?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반 사고죠. 근데 개미들한테, 우리 개미들이죠. 이 군중심리를 일으킨 겁니다. 대중들한테. 정부 책임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게. 대통령 끊어내버렸죠. 예? 그 대통령을 끊어내버렸어요. 대통령을. 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들이 기상천외합니다. 저는 박근혜를 좋아하잖아요. 박근혜를 저는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차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는 세월호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군중심리에 놀라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21세기에 나타난. 왜 그러냐면은, 자,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이정미입니까? 몽둥이 3개만 두들겼죠. 예. 대통령이 이거는 법을 어겼다. 책임 있다. 그래서 2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2주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2주 만에 어떻게 했어요? 감옥으로 보내버렸죠. 자, 여러분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도요, 2년, 3년 재판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든가, 누구 돈 어떻게 예? 집단으로 해갖고, 누구 왕창 이렇게 돈 챙겨갖고 야반도 졌다. 자, 재판하는데 기본적으로요, 2년 걸립니다. 조국도 그렇고, 지금 조국 만들어도 그렇고, 지금 재판하고 있죠. 2년 걸려요. 손혜원도 그렇고, 재판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죠. 1심, 2심, 3년. 1심, 2심 나오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죠. 그게 보통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세월호라는 걸 가지고 대중의 군중심리를 자극해가지고 감성을 일으킨 거예요.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어떠냐 해가지고 군중심리를 일으킨 겁니다. 군중심리를. 그 군중심리를 뭡니까? 대중들이라는 개미들을 갖다 자극을 때린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이 지금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극화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월호가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똑같이. 이 세월호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부동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이 초양극화 나타납니다. 부동산이. 세월호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일부의 고가 아파트, 일부의 이제 우수한 입지의 사람들 외에는 다 거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 내려버리고. 아니면 처음에 다 똑같이 올라가다가 A급 입지 빼고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초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세월호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을 때려잡고 2주 만에 감옥을 보냈어요. 이게 재판이 맞아요, 이게? 예? 2년, 3년 걸리는 1심, 2심, 1심 이쪽, 2심 있고 3심이 가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다 무시해보고 그냥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이 상황을 지지했던 게 누구냐? 전체 국민의 50%의 개돼지. 자, 군중심리라는 개미다. 군중심리에서는 우리가 일반 보시면은 개미라 그래요. 개미들, 개미 집단, 개미라 그러죠. 일반 개미라 그러고 우리가 개돼지라는 용어는 민중사관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민중사관에서 발달된 거예요. 개돼지라는 용어를 왜 씁니까? 공산주의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중사관이나 공산주의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시민들 군중들 보니까 이게 뭐 당근 하나 던져도 뭐 다 따라오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개돼지야. 그 진보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개돼지란 말은 시민들이 다 개돼지구나. 아이고 저 병신들. 그래 너희는 노예로 살아라. 우리가 지배할게. 이게 논리가 바로 민중상관에 나오는 개돼지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이 세월호에서 썼던 수법들은 지금 이제 부동산에 쓴다는 겁니다. 경제도 쓰고. 네. 잘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여러분들 잘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근성. 정부가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에요. 처음에 한 번이 먹혀들었으면요. 그 시리즈 계속 나갑니다. 1탄, 2탄, 3탄, 4탄. 사람의 마음과 근성과 본성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그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가 무섭게 나타난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게 끔찍합니다. 저는 이 정부를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개미들하고 똑같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책을 잘 유심히 잘 보시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놓인 뭐 입지, 슬로마 이런 부분 유동 인구가 어떻게 증가돼가 관광객이 대체하고 예? 유동인구를 결국에 관광객이 대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극대 양극화가 나타 이 부분들을 정부 정책과 지금 사회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또 사상적인 면들 예. 자유시장 경제라는 자유주의 체제를 버리고 예.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부동산의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은 실거주 측면에서 아파트를 고를 때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